자, 안녕하세요. 김성덕 교수입니다. 우리 스포츠 과학에 의해 이제 5주차 수업이 이제 진행되는 시점인데요. 제가 줄곧 우리 학생들한테 이야기했던 게 결국 스포츠가 경기로서의 어떤 영역을 넘어서 놀이나 혹은 게임이나 어떤 신체 활동을 통한 경쟁 활동 이런 관점에서 여가 피트니스, 그리고 다양한 아웃도어 활동들을 포함한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강조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스포츠 과학을 전공하고 또 스포츠 과학부에 재학 중인 다양한 우리 학생들, 태권도 전공, 스포츠 건강관리 전공, 스포츠 경영 전공, 비록 가 전공이긴 하겠습니다만 그런 전공에 있는 친구들이 제 수업 5주를 통해서 이제 어떤 테스트 이런 거를 받아야 하는 입장에서 한번 돌아보는 수업으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교수님이 첫 수업에서 과거에 이제 제가 출연됐던 지금보다는 상당히 영한 그런 모습의 어떤 영상을 보여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태권도가 수련 활동으로서의 역할을 넘어서 문화의 콘텐츠로 그리고 공연의 아이콘으로 이렇게 활용될 수 있다는 관점이 어떤 스포츠 산업의 맥락이다 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고요. 또 하나 우리 기존의 운동과학이란 관점이 던지고 달리고 뛰고 이런 주도 투 문화를 넘어서 심폐의 지구력을 측정하고 또 호흡량을 분석하는 어떤 과학의 기반으로 우리 운동공간 관리가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 얘기는 뒤이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포츠를 통해서 교육 활동을 할 수 있고요. 스포츠를 통해서 여가 활동을 할 수 있고요. 자, 스포츠를 통해서 내가 신체를 만들어 갈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로 이어졌습니다. 자, 또한 우리가 경기인으로서 스포츠를 전공하는 친구도 있겠습니다만 사실 우리 수업에 우리 학부의 상당수의 친구들은 경기인 그리고 체육인이라고 명칭되어 있지만 사실은 자기 종목이 없는 체육학을 전공하는 친구들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기인으로서 스포츠 과학부 재학생들은 자신이 갖고 있는 그 경기에 대한 초월성, 우월성을 토대로 스포츠의 영역을 확장하는 것이라면 반대로 경기인이 아니면서 스포츠 과학을 전공하는 여러분들은 결국 큰 틀에서는 스포츠를 서비스하는 개념으로 이해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흔히 의사라던가 혹은 간호사 혹은 선생님, 교사 이런 것들은요 면허를 갖고 하는 직업군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전공하고 있는 이 스포츠 과학은 4년의 과정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면허를 취득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무슨 차이냐? 여러분 중에는 이미 운전면허증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 것이고요. 또 운전면허증이 없는 친구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운전면허증이 있는 친구가 집에 차가 있는데 운전을 하지 않는 것과 운전면허증이 없는 친구가 집에 차가 있는데 운전을 못하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즉, 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면허증이 없으면 운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스포츠의 면허증이 아니고 스포츠의 수요에 따라서 사람들이 스포츠에 노출되는 수요에 따라서 그거에 맞는 스포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수업에서 배드민턴 운동선수한테 제공되어야 되는 배드민턴 운동은 당연히 선수의 니즈에 맞춰야 할 것이고 배드민턴 동호회에서 배드민턴에 참여하는 초등학생에게 제공되는 배드민턴 서비스는 해당 수요자 중심으로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런 것이 결국 수요자 중심의 스포츠 서비스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체력을 단련하거나 피트니스 센터를 다니거나 헬스클럽을 다니면서 우리가 스포츠 혹은 저항성 운동에 노출된다 하더라도 운동 목적에 따라서
웨이트 트레이닝 방법이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전공이다 하더라도 스포츠 생리학은 여러분이 들으셨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던 기억이 있을 것이고요. 또한 어떤 전공에 있다 하더라도 스포츠가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안에서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여러분이 아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렸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스포츠 경영 여러분이 반드시 들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이 생산해내는 스포츠 서비스가 어린이, 어르신, 혹은 학생, 아니면 회사원, 아니면 임산부, 다양한 대상들에게 소비되는 그런 특성에 맞게끔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스포츠 산업 환경 안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앞선 강의를 돌이켜 생각해 보면 우리가 돈을 지불하는 고객에게 그거에 걸맞는 스포츠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은 그 서비스의 만족감을 느껴서 다시 그 서비스를 재구매하는 관계를 만들어내는 것이 스포츠 사회 환경에서 경영학적 혹은 스포츠 서비스적 특성입니다. 기능적으로 운동을 제공하는 운동 형태, 선수에게 제공하는 운동, 우리 일반인에게 제공하는 운동, 혹은 프로스포츠에서 제공되는 스포츠 콘텐츠, 혹은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스포츠 콘텐츠 다양할 텐데요. 그 다양한 것을 구매해주는 소비자의 관점을 이해해야 한다. 우리가 이것을 서비스 경험에 대한 확대다라고 앞서서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런 일련의 과정을 기획하는 거죠. 그리고 조직, 이것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조직의 형성 요건이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이것을 지휘하고 통제하는 이런 스포츠 경영의 일련 과정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조직이라는 것은 결국 공동의 목표를 가진 2명 이상의 집단이 권한과 책임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음식점의 사장님과 종업원은 음식점을 총괄하는 사장님의 책임이 있다면 음식점에서 서빙을 하는 종업원의 역할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조직은 2명의 이상의 공동의 목적,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서 무엇을 합니까? 나누어진 일들이 연결되는 권한을 갖고 있는 그런 어떤 형성 조건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한 2, 3주, 근 4주차 정도의 이야기를 이렇게 함축적으로 여러분에게 전달하려고 하다 보니 아마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강의는 여러분이 반드시 들어야 우리가 만났을 때 제가 약간의 테스트를 할 때 여러분이 공란을 쓰는 어떤 아무것도 못 쓰는 빵점짜리를 쓰는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답을 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어서 교수님이 또 강조했던 내용이 있죠. 우리가 지금 대학생이 되기 이전에, 지금 대학의 수업에서 스포츠 과학을 배우기 전에 우리의 스포츠는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의 체육 시간이었다. 그래서 체육은 신체 활동을 수단, 매개해서 교육적 활동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체육은요, 온전한 인간을 만드는 활동이다. 그래서 우리가 전인 교육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고요. 그렇다면 스포츠는요, 아까 교수님이 경기인으로서 스포츠, 그리고 스포츠 여가, 놀이, 신체 활동을 통한 스포츠 이런 것이 있다고 했는데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SPORT라는 스포츠와 SPORTS라는 스포츠를 우리가 혼용해서 쓰지만 후자인 S가 붙어 있는 것은 경기로서의 스포츠에 극한되고 S가 안 붙어 있고 스포츠라고 명명되는 것들은 경기로서의 스포츠를 포함한 여가, 피트니스, 헬스, 아웃도어 이런 것들을 총망라한 스포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 스포츠는 고유 속성이 있었는데요. 무엇이었죠? 맞습니다. 반드시 신체 활동을 활용해야 합니다. 다른 것보다 신체 활동이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요. 경쟁이 가미되어야 돼요. 그래서 스포츠는 신체 활동,
경쟁 활동, 하나 더 뭐죠? 놀이 활동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스포츠는 고유 속성, 신체, 경쟁, 놀이 활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스포츠보다 조금 더 큰 범주를 우리가 게임이라고 이야기했고요. 또 이 스포츠, 게임보다 더 큰 범주를 놀이라고 이야기했죠. 이 세 가지의 어떤 특성은 모두 다 생산적인 활동이 아니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 농구 경기라는 비생산적인 활동을 보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팬들이 달려오고 있습니다. 축구 경기라는 이윤을 창출하지 않는 그런 활동을 보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팬들이 다가옵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팬들이 모이는, 즉 고객이 모이는, 즉 소비자가 비생산적인 활동에도 불구하고 찾아오는 스포츠는 결국 서비스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의 학년이 올라가면서 그런 비생산적인 활동이지만 그곳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스폰서십, 후원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생산활동을 만들어내지만 스포츠 자체는 허구적이며 비생산적인 것입니다. 따라서 스포츠가 갖고 있는 이런 서비스적 속성을 여러분이 반드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교수님이 스포츠가 갖고 있는 서비스적 속성 기억합니까?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시험에 되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스포츠의 서비스적 속성 뭐가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스포츠는 무형성입니다. 형태가 없거나 스포츠는 생산과 동시에 소멸됩니다. 물론 화면에 담아놓을 수 있습니다만 내가 그 경기장, 내가 그 체험 잃어버립니다. 날아가 버리죠. 그래서요,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일어나죠. 그래서 우리가 비분리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쵸? 그리고 소멸되죠. 그쵸? 그리고 무형적이죠. 그리고요, 제가 얘기했어요. 스포츠 과학이라는 혹은 스포츠라는 혹은 스포츠 경영이라는 수업은 수없이 많은 선생님들이 교수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만드는 스포츠 과학, 스포츠 경영, 스포츠에 대한 개론은 저만의 특성을 갖고 있죠. 그래서 스포츠 서비스는 이질성을 갖고 있다. 예, 무비질소, 예, 무형성, 이질성, 예, 또 뭐죠? 비분리성, 그리고 소멸성, 이 네 가지 스포츠가 갖고 있는 서비스적 속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앞서서 다시 말씀드렸던 이 스포츠가 갖고 있는, 그리고 신체 활동이 갖고 있는, 그리고 게임이 갖고 있는, 놀이가 갖고 있는 이런 공통적인 것은 비생산적이고 허구적이다 라는 부분을 여러분이 상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포츠가 이렇게 오늘날의 사회에서 각광을 받는 것은요, 불확실성이 높고요, 매우 복잡한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비생산적이고 때로는 허구적이지만 신체 활동을 통해서 게임 활동을 통해서, 놀이 활동을 통해서 뭘 한다고요? 일에서 분리되죠. 그래서 우리가 스포츠, 분리되는 거죠. 어디요? 포츠. 뭐를 분리해서 뭘 나르는 거예요? 즐거움을 나르는 디스포트. 그래서 스포츠라고 얘기했죠. 근데 궁극적으로 뭡니까? 뭐에서 분리된 거예요? 노동에서 탈피된 거죠. 그런 의미,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이 스포츠를 찾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각각의 전공에서 스포츠에 대한 이해와 스포츠에 대한 활용은 조금씩 다르겠지만 스포츠가 갖고 있는 근본적인 어원, 즐거움을 추구하고 일에서 탈피, 노동에서 탈피된 활동이다. 그리고 스포츠와 스포츠, 그리고 체육과는 어떻게 구분되는지 여러분이 반드시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강조합니다만 우리가 전공하는 스포츠 과학은 혹은 스포츠는 결국 비전공자인 여러 대중, 다시 말하면 소비자에게 서비스로서 제공되고 소비된다. 우리는 그걸 제공하고 소비자로 하여금 우리를 구매해주고 우리를 찾아와주는 교환 관계를 만든다. 즉 거래를 형성한다. 그래서 스포츠가 결국 오늘날의 산업이 되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렵나요? 그러면서 교수님이 저는 사실 스포츠 경영학 전공자입니다. 경영학 박사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서 스포츠 경영은 중요합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앞서서 설명했던 스포츠 조직이 갖고 있는 인적, 물적, 재정적 자료를 인적, 저요, 물적, 내가 갖고 있는 공간, 내가 갖고 있는 자본,
토지 이렇게 되죠. 옛날 전통적인 관점에서요. 인적이니까 노동이 되죠. 이걸 갖고 우리가 사업을 한다고 하거든요. 스포츠 경영이 그렇습니다. 스포츠 조직이 갖고 있는 인적, 물적, 재적, 돈이죠. 돈을 가지고요. 뭡니까?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이윤을 창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작은 투자를 통해서 많은 성과를 내는 것이 어떤 스포츠 경영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이윤 창출을 넘어서 지금은요, 내가 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과 나의 교환 관계를 만들어서 그 거래 관계에서 서비스를 만족하면 다시 재구매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매출, 이윤을 만들어주는 보다 상위의 관점의 마케팅적 시각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이 안 나시나요? 자, 그런 의미에서 스포츠 경영 경영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조금 더 정리하겠습니다. 이러한 스포츠 경영에서 내가 왜 스포츠를 참여하는지, 제가 건강을 위해서 사람들은 무엇을 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운동이요 라고 말씀을 여러분들은 다 하셨어요. 왜냐하면 체육학 전공자니까요. 하지만 궁극적으로 내가 건강하려고 저는 약을 먹어요. 저는 건강하려고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요. 혹은 나는 한약을 먹어요. 나는 요양을 해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왜 그럴까요? 그 얘기는 건강에 대한 니즈는 같지만 그거에 대한 욕구는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운동을 하면 몸에서 뭐가 생기죠? 열이 생깁니다. 자, 열이 생기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몸에서 물이 나오죠. 땀이 나온다고요. 삐질삐질. 열이 났으니까 몸에 있는 체내 열을 빼서 물을 빼서 땀을 낮추려고, 그러니까 열을 낮추려고 하는 거죠. 자, 이런 걸 보고 우리 몸에서 수분이 결핍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나치게 노동을 많이 하고요. 지나치게 스트레스에 빠져 있으면 내가 결핍되어 있어요. 즐거움이라는 게 결핍되어 있습니다. 결핍된 즐거움을 여러분이 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합니다. 영화도 볼 수 있고요. 쇼핑도 볼 수 있고요. 자, 근데 뭘 할 거냐? 스포츠를 해야 된다고요. 왜? 우리는 스포츠 전공자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경쟁 상대는 스포츠 건강관리, 스포츠 경영, 태권도가 아니죠. 우리의 경쟁 상대는 즐거움을 추구하는 다른 영화나 다른 탤런트, 이런 것들이죠. 왜요? 즐거움이 결핍됐기 때문에 그걸 내가 원하는 욕구가 있으니까요. 그런 욕구의 시장을 우리가 이해해야 한다라고 해서 제가 크게 매슬로우 아저씨가 얘기했던 5단계 욕구 이론,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수업 시간에 졸아요. 생리적 욕구죠. 자야 되니까요. 우리는 집에서 살아야 되죠. 우리는 먹어야 되죠. 안 그러면 배가 꼬르륵 꼬르륵 하니까요. 가장 기초적인 생리적 욕구, 그리고 안정의 욕구가 있어요. 옷을 입어야 돼요. 잠만 자고 되는 게 아닙니다. 옷을 입어야 되고요. 그리고 내가 보호를 받아야 돼요. 사회적 보험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안전의 욕구가 그 다음 단계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사회적 욕구가 있을 거고요. 소속의 욕구. 내가 어디에 소속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은요. 내가 존중을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은요. 자아실현의 욕구가 있어요. 이런 5단계 욕구가 점점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의식주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스포츠 할 수 없습니다. 의식주가 해결돼야 되고 안정화된 상태에서 스포츠를 해야 됩니다. 집이 먹고 살기 힘들고요. 내가 돈을 버는 시간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스포츠 활동할 수 없습니다. 그 위상의 단계, 적어도 3단계 이상에서 제가 스포츠를 하는 겁니다. 사람들과 관계하기 위해서 스포츠를 하는 겁니다. 혹은 그 사람들 중에서 내가 드러내고 싶어서 존중받기 위해서 스포츠를 하는 겁니다. 그 위로 올라가 내가 나의 꿈, 자아를 실현하기 위해서 스포츠를 합니다. 상위의 욕구에 대한 스포츠가 노출될수록 그 값은 올라간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또 하나만 얘기할게요. 내가 헤르츠베그의 투팩터 이론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만족한다고 해도 월급을 많이 받아도 만족하지 않는다. 물론 좋죠. 그런데 월급은 더 만족 욕구가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채울 수 없는 만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하이진, 위생 이론이라고 얘기했고요. 반대로 동기이론, 내가 뭔가를 하는 데 있어서 동기가 있어요. 여러분이 운동에 참여했을 때 여러분이 운동을 막 10시간 하면 만족합니까? 아닙니다. 운동을 참여하는 것 자체가 즐거움을 추구하기 때문에 이런 동기 요인이라고 합니다. 만족 요인. 그래서 위생 요인과 동기 요인, 투팩터 요인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과연 여러분이 제공하는 스포츠를 소비자가 어떤 요인으로 여러분의 스포츠를
소비하기를 희망하시는지요?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스포츠를 처음 전공하는 여러분 입장에서 너무 많은 정보가 한꺼번에 밀려 들어오고 있죠. 뭐 하라는 것도 많고, 뭐가 맞는지도 모르겠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무엇을 잘하는지도 애매하고,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고민은 누구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스포츠를 누군가도 좋아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우리 전공이, 우리 학부가 궁극적으로 해내야 할 과제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은 내가 스포츠를 만들어냈을 때, 서비스했을 때, 운동을 지도할 때 그것을 소비해주는 고객이 누군지 명확하게 이해해야 하는데요. 이것을 스포츠 경영 환경에서 내부 환경, 과업 환경, 내가 해당 일을 해야 하는 과업이라고 하는데요. 그 과업 환경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 과업 환경을 토대로 해서 이해관계자가 생기죠. 내가 이것을 만들어내는데 나와 함께 만드는 동료도 있을 거고요. 나에게 이걸 제공해주는 원자료 제공자도 있을 거고요. 혹은 내 것을 소비해주는 소비자도 있을 겁니다. 이거는 과업 환경입니다. 그래서 내가 실내에서 운동을 하게끔 만들어주는 서비스를 만드는 환경을 우리가 과업 환경이라고 하고요. 혹은 내부 환경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내 체육시설을 갖고 있는 나는 강점이 있는 거죠. 반대로 밖에 실내 체육시설만 갖고 있는 누구는 비가 오면 못하니까 약점이 될 수 있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과업 환경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반면에 비가 온다던가 코로나가 터진다던가 황사가 왔다던가 이런 일이 생기면요. 밖에서 운동을 할 수 있나요? 스포츠를 제공할 수 있나요? 못하죠. 이건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건 외부 환경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혹은 코로나 같은 감염병, 전염병이 생겨서 밖에서 운동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실내에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런 어이없음이 있네요. 자, 이것도 뭐예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거예요. 그죠? 근데 코로나가 생겼는데 그걸 누가 운동하지 말라고 했어요? 정책에서 그랬죠. 정치에서 그랬어요. 자, 이런 것들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요인이 아닙니다. 이런 건 외부 환경의 요인이에요. 그래서 이걸 외부 환경이라고 하고요.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어떤 전략을 만들어야 되는데 교수님이 수업 시간에 수학 전략, SWOT 전략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전에 먼저 뭘 해야 된다고요? PEST, politic, 정치가 어떤지 내가 주당 몇 시간에서 근무해야 하는 거야. 예를 들면 주 5일이 있으니까 스포츠가 장려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일하는 시간이 많으면 스포츠 할 시간이 없습니다. 먹고 살아야 되니까. 주 6일 근무할 때 스포츠는 하루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 5일 했더니 이틀 할 수 있고 또 멀리 가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레저 스포츠가 생긴 겁니다. 이거 정책적인 거, 정치적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사회 환경이 바뀌었어요. 왜요? 주 5일만 하다 보니까 주말에 하는 리조트가 활성화됐어요. 주말만 장사하는 일들이 생겼어요. 사회 환경이 바뀌었잖아요. 그러고 어떻게 되겠어요? 경제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PE, 에코노미, 경제가 바뀌었어요. 자, 소셜, 사회가 바뀌었어요. PEST.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더 이상 스포츠를 직접 가서 안 하고요. 게임에서 합니다. e스포츠가 생겼습니다. 그럼 환경이 바뀌었어요. 4차 산업이에요. AI예요. 네, 뭡니까? 테크놀로지가 바뀌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건 여러분이 통제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건 통제받습니다. 그래서 스포츠 경영학, 스포츠 생리학 다 사회 안에서 움직이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1학년 때 스포츠 사회학도 배우는 거고요. 스포츠 사회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하셔야 하는 겁니다. 그 중에 앞서서 말씀드렸던 내가 실내 체육시설을 갖고 있어. 내가 헬스장을 갖고 있어. 내가 크로스핏
체력 단련장을 갖고 있어. 그러면 나한테는 자산이잖아요. 그러니까 비가 와도 눈이 와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나한테 강점이에요. 안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그걸 할 때마다 돈을 빌려야 돼요. 임대를 얻어야 됩니다. 약점이죠. 왜? 비용이 계속 생기니까요. 반대로 내가 갖고 있으니까요. 강점이 되죠. 이걸 위해서 스트렝스, 강점인 거예요. 반대로 내가 운동을 헬스클럽을 해야 되는데 내가 없어요. 임대해야 되니까 난 비용이 계속 나가니까 코스트가 계속 나니까 뭐예요? 약점이에요. 위크니스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비가 오고 있어요? 오히려 외부 환경에서 혹은 지금 시기가 바캉스 시즌이에요.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바캉스 시즌 전에 수영장 가서 이렇게 몸매도 자랑하고 멋진 몸을 탄탄한 몸을 보여주려고 운동 많이 합니다. 사회적으로 기회가 되는 거예요. 오퍼튜니티가 됩니다. 반대로 코로나가 터졌어요. 정책적으로 하지 말래요. 실내 체육시설 안 된대요. 감염병 때문에 마스크를 쓰고 다니라는 거예요. 위협이죠. 위기가 온 겁니다. 위크니스가 온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위협,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강점, 뭐 이런 것들을 토대로 여러분 얘기할 수 있는데 그걸 우리가 SWOT 분석이라고 합니다. S, 스트렝스, 강점이요. 그 다음에 W, weakness, 약점이요. 그 다음에요. O, opportunity, 기회요. 그리고요. T, threat, 위협이요. 이런 것을 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외부에서 기회고 나의 강점이 발산돼요. 그럼 뭐예요? SO 전략이잖아요. Strength, Opportunity. 이거는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죠. 이건 그래서 공격 전략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요. 기회는 생겼는데 내가 약점이에요. 뭐예요? 예를 들면 아까 얘기했던 비가 오고 막 눈이 오는데 난 실내 체육시설이 없어요. 뭐 이런 개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다이어트를 할 수 있는 시즌이 돌아왔어요. 외부적으로 오퍼튜니티. 그런데 나는 실내 체육시설이 없어요. 그럴 땐 어떻게 해요? 실내 체육시설을 임대를 하거나 혹은 실내 체육시설 말고요. 산에 가서 한다던가 이런 다양한 전략을 세워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OT 전략, 그래서 다각화 전략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야기 드렸어요. 또 뭐가 있습니까? 반대로 우리는 강점이 있는데 이거는 위기입니다. 이럴 경우에 외부 환경적인 이유 때문에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STD 전략을 쓰죠. 안정화 전략을 쓰면 소극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우린 기회도 없고 위기만 왔고 게다가 위협이에요. 그러니까 코로나도 터졌고 우린 자산도 많지 않고 세금을 계속 내야 돼요. 임대료를. 그래서 어떻게 해요? 헬스클럽을 정리했다고 교수님 말씀드렸죠. WT 전략, 축소 혹은 청산 전략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삶을 살면서 스포츠를 전공하고 있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 게 있고 약하게 드라이브를 걸 게 있어요. 또 시장에서 소비자가 많이 찾는 종목은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 수 있고 많이 안 찾는 종목은 조금 수그러들어요. 대표적으로 여름에 부채가 많이 팔리지만 겨울에는 손난로가 많이 팔려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름 되기 전에 선풍기와 부채를 많이 생산하고 많이 팔 수 있는 전략을 세워야겠죠. 시장의 점유율에 따라서요. 그런데 시기적으로 봤더니 이제 다시 추워져요. 필요합니까? 시장 성장률은 낮아질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럴 때는 철수해야 돼요. 다시 뭐 해야 돼요? 손난로를 팔아야 해요. 이런 시장 환경 안에서 운동이라는 서비스도 변화의 트렌드를 읽어야 해요. 그래서 교수님이 BCG 매트릭스도 얘기했습니다. 이건 좀 너무 어려워서 교수님이 시험에 낼 생각은 없어요. 어찌됐든 간에 지난 우리 몇 주의 과정에서 교수님이 이야기했던 스포츠 과학에 대한 부분, 스포츠 자연과학적 접근과 사회과학, 스포츠 자연과학에는 운동생리, 역학, 영양학, 그 다음에 해부학, 트레이닝 방법론 이런 것이 있고, 사회과학에는 교육학, 사회학, 이런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경영학, 이런 심리학 이런 것이 있고요. 또 사철학에는 체육사, 체육철학 이런 것들, 스포츠 윤리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학문들을 여러분 스포츠 과학부 안에 있는 커리큘럼을 잘 살펴보시고 또 스포츠 과학부 안에 있는 교수님들의 홈페이지 이력을 잘 살펴보셔서 쫓아가 보면 내가 원하는, 내가 좋아하는 수업, 교수님 이렇게 찾아서 여러분이 진정한 스포츠 과학자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수업을 맡았던 김성덕 교수고요. 다음 시간에 다른 자리에서 여러분 뵙도록 하겠습니다. 제발.